네, 그러면 오늘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 또 이슈들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지금 비가 막 너무 쏟아져가지고요. 예. 오늘 저녁에 퇴근길에 혹시 운전하시면 빗길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아하. 또 저는 또 오늘 저녁에 부산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네.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입니다. 큰일 났네요. 네. 자, 그러면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웃었습니다. 네. 네, 뭐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1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2,590포인트 언저리로 출발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들어왔고 기관의 양시장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출발이 괜찮았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대형 IT 종목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일부 정유 화학과 그다음에 증권, 은행, 보험 등의 금융사 그리고 게임주와 화장품주 등이 일단 오전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미국의 6월 CPI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됐고 이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6월에 미국 헤드라인 쪽과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또 전년 대비 기준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둔화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호재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고요.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여전히 변함이 없긴 하지만 2회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이번 발표 때문에 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11월 기준 확률은 36.2%에서 24.8%로 하락세를 보였는데 물가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이전 대비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증시는 상방 압력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9시 50분경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 3.5% 동결을 또 국내에서는 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금융 안정에 무게를 좀 두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금리 동결은 대체로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죠. 그럼요. 예. 일단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이 1조 2천억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양시장 현물 순매수도 전환하면서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폭을 확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금융 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현물 매수세가 또한 확대됐고요. 특히 연기금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같이 강세였는데 특히 홍콩 항쟁지수가 2.66%나 급등했고요. 뒤이어서 호주와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중반 정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에 1270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니까 이 원화가 강세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국내의 외국인 수급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리고 최근 단기 급락 부담에 따른 추가 하락은 다소 좀 제한적이었지만 방향성이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제한됐다는 부분 때문에 원화가 강세 쪽으로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 기대 속에 한국전력이 상승하면서 전기가스업 강세를 보였고요. 6월부터 하락세 지속되었던 의약품은 3거래일 연속 반등 중에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 등이 강세 주도하는 가운데 장중에 개별 종목이었던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이 각각 장중에 28%와 17%의 장중 고점을 찍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기계와 철강, 금속, 화학 등 경기 민감 업종들도 수익권 상위권에 위치를 했고요. 반면 이제 보험이나 섬유, 의복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특징주로는 외국인 기관 자금이 동반 유입됐던 HBM 수혜로 부각됐던 개별 종목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세 약 1.5% 상승했지만 900선 돌파에는 다소 조금 모자랐는데 업종별로는 AI 관련주 강세에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전반적으로 또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컨텐츠나 IT 하드웨어 등 IT 업종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인 반면 운송 장비나 부품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는 다소 좀 약세였습니다. 네. 오늘 환율도 한 10원 정도 이상 내렸네요. 그죠? 1270원 네. 정도에 아마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은데 환율도 한 1200원대 초중반 정도에 잘 안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일단 뭐 달러 인덱스도 많이 좀 내려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 또 환율도 조금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먼저
셀트리온 3사 합병 기대감이 좀 있군요. 네, 뭐 의외로 지금 제약바이오를 안 쳐다보신 분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들썩이면서 다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업계에 따르면은 셀트리온 그룹이 그룹 내에 상장 3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위해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 면 다음 달 합병 결의가 이루어지고 연내 합병 완료 가능성까지도 이제 조심스럽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자사주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이번 자사주 매입 속도는 매우 이례적으로 이제 빠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그룹은 모두 자사주 매입을 완료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합병 결의가 가능한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이제 합병 절차가 본격화되면 4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의 수건인 3사 합병이 완료되면 경영 효율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이 극대화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뭐 속도가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뭐 분석에 따라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약 640억 원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AI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한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신약과 치료법 발견을 위한 리커전의 AI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5천만 달러 약 640억 정도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리커전은 AI 모델을 통해서 발굴하고 설계한 신약과 치료법을 리커전 OS 플랫폼을 통해서 의약품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이미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 리커전 주가가 70% 넘게 급등을 했던 70%요? 네, 뭐 급등이 아니라 폭등이죠. 이 정도면 네.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이제 근원 CPI도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됐기 때문에 아마 패드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제약 바이오 쪽의 성장주 이런 쪽에서는 특히 이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쪽 복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치매, 뭐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mRNA 관련된 뭐 테마 등 관련 제약 바이오주가 상당히 좀 좋게 올라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제 나스닥과 바이오의 상대 주가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시면 검은색이 이제 나스닥 바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나스닥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지금 나스닥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가 오히려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이 아마 나스닥 쪽인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인 것 검은색이 같고, 나스닥이고 예, 지수이고 빨간색이 바이오 이제 지수거든요. 바이오가 나스닥 중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하락했고, 그렇죠. 네. 나스닥이 올라갈 때 바이오는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이유는 뭐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하반기 이익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미국 시장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고요. 바이오에 대한 선호도도 감소가 됐고, 그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상반기 동안 대형주들이 상승할 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2018년도 말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고 보는 그런 시점부터 해서는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비슷하게 바이오도 같이 움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나스닥하고 바이오의 상대 주가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기 시작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이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이제 강세를 돌아가면서 올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수급이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6월 말쯤인가요? 6월 달 정도부터는 이게 바이오 쪽 외국인들이 꽤 많이 팔았었습니다. 좀 수급이 좀 빈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바이오 주식들은 뭐 국내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부 이제 미국 바이오 주식들은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한국하고 똑같다라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한국 바이오 섹터 중에 재정이 탄탄하고 또 성장이 되고 있는 종목도 중심으로 좀 본다면 선별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구도가 된다라고 보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의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지금 수주 금액이 2조를 넘었습니다. 작년 연간 수주 금액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요. 반년 만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수주 금액이 넘어오니까 24년 그림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그룹주나 한미약품 이런 그룹주도 좀 봐야 된다라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도별 수주 현황을 보여주는데요. 공시 기준으로 보여집니다. 보면 확실히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7월 현재 2조 3천억 이상 넘어오거든요. 지금
지금 수주 금액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림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이제 4공장 관련된 실적이 아마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5공장도 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 관련된 상장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이오 ETF 관련된 부분들이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8월 정도에 아마 관련된 바이오 아마 펀드가 좀 운영이 되겠죠. ETF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좀 수급 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아예 편입 종목이 아예 나와 있죠. 루닛하고 JLK 등 뭐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상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편입 종목으로. 근데 좀 큰 업체들은 자동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안 예. 들어갈 수도 있나?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들어가겠죠? 이제 자산운용 쪽에 보면은 이제 뭐 메이저, 그러니까 패시브 관련된 뭐 큰 업체는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여기는 이제 기사 내용에서 따왔는데 네. 이 종목들이 이제 좀 중소형주를 좀 딱 집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JLK나 요즘 루닛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뭐 글쎄요. 이걸 기사를 쓴 이제 기자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편입 종목을 조금 이렇게 최근에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약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네. 어쨌든 8월 달에 수급이 뭔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좀 엇박자 났던 어떤 그런 바이오 섹터가 이제는 조금 순환매 영역에서는 들어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투자하신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바이오를 고생을 한 2, 3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코로나 막 초기 요때 이제 많이 떴죠. 바이오들이 좀 갔었다가 특히 중소형들 너무 좀 힘들게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이오에 조금 훈풍이 부는지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섹터 어디 갑니까? 네, 역시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예상보다 빠른 CPI 둔화 그리고 페드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가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어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1.8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인텔도 2% 이상 그리고 AMD도 2.93%, 엔비디아도 3.5% 이상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7월에 FOMC에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뭐 근원 CPI도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번을 끝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추정치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추정치에 대한 뭐 환경들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5.25에서 5.5 이렇게 7월 달에 상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금리가 쭉 동결이 되다가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약간 프라이싱을 하고 있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소 조금은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로 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달러화가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원화 강세로 접어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 수혜주를 좀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어떤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는 생각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그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시장도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 CPI에 관련해서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는 조금 헤드라인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뭐 일부에서는 3.6 정도로 좀 올라간다. 이번에 이제 3.0 나왔거든요. 3.0 나왔는데 3.6. 예, 조금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요- YOY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기저 관련된 부분 때문에 9월 달이 네. 그 헤드라인이 9.1 나왔습니다. 작년에? 네, 그래서 역기저 효과로 너무 이제 많이 뭐 올랐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 6월 달에 고점으로 해서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덜 올라갈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좋은 지표가 나왔지만 다음 달은 조금 헤드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인 말고 코어 쪽은 또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번에는 코어는 어느 정도 좀 끈적하게 버텼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추정치보다는 빠졌습니다만 다음 달이나 뭐 다다음 달 정도에는 조금 헤드라인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살짝. 그리고 코어는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코어는 근데 좀 빠지는 하락폭이 하반기로 들을수록 좀 빠르게, 속도가 빠르게 빠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 헤드라인이 약간 살짝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시장이 이제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코어는 작년 9월 달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7월 달, 네. 7월 달 코어는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헤드라인은 먼저 빠졌죠, 작년에.
헤드라인이 좀 먼저 빠졌지만 코어 그러니까 코어는 지켜지고 계속 올랐었죠. 음식료와 유가 이런 걸 이제 좀 제외한 네, 에너지를 제외한 그 코어는 이제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갔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은 코어가 좀 더 내려올 가능성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러니까 네, 네, 7월달, 8월달은 무조건 내려오죠. 아 그래요? 예. 네. 어. 아니 왜냐면 9월달이 작년도에 고점이고 네, 네, 헤드라인은 6월에 고점이니까 지금 많이 3.1까지 많이 빠졌고 이제 반등이 이제 7월달에는 뭐 3.6, 3.7 반등하지만은 코어는 계속 빠지죠. 9월달까지 네. 기조 효과로. 작년이 워낙 높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헤드라인과 코어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헤드라인은 조금 다시 반등세가 약간 나오고 코어는 확 빠지고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근데 코어의 속도가 좀 하반기는 굉장히 빨리 빠질 거라는 전망도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모습이 보이면 헤드라인이 살짝 고개를 들더라도 시장이 악재가 되기는 좀 힘들죠.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좀 논외이고요. 그 외에다가 이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ARM이 오늘 9월 이제 IPO를 앞두고 엔비디아를 앵커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지분을 사들여서 IPO 흥행을 유도하는 투자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에 나섰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투자 참여만으로 ARM이 이제 AI 관련주로 묶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엔비디아는 이제 최근 ARM의 설계에 기반한 AI용 차세대 슈퍼칩인 그레이스 호퍼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엮이면서 역시 이제 그 기존에는 AI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관련된 HBM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쪽이 이제 올라가는데, 뭐 한미 반도체가 오늘 상한가 올라갔고, 뭐 에이펙트나 제우스, 위드텍, 뭐 미래반도체, 테크잉 등이 관련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PCB 업체들도 FPCB도 굉장히 좀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대신증권 관련된 커멘트를 말씀드리면서 PCB 업체들도 이제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순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리포트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대덕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인터플렉스, 펜트론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았고요. 그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가온그룹이나 엠노,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좀 주가들이 들썩였고, 그래도 이제 성장주와 관련된 종목들도 인터넷주라든지 IT 대표주들도 좀 주가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유달리 오늘 이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자, 다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COWOS라는 건데, 이걸 뭐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 COWS라는 게 어떤 거냐를 이제 도식화돼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게 TSMC가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걸 이제 COWO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TSMC가 하는 기술인데, 이게 위에 보시면 HBM이 쭉, DRAM이 쭉 이렇게 적층된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TSV가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고, 밑에 보시면 실리콘 인터포즈가 깔리고, 그 밑에 패키지 기판이 깔리고, 뭐 서킷 보드가 깔리고, 이런 순서대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COWS의 기술이라고 이제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는 패키지 기술인데, 이런 그림을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한미 반도체 관련된 이게 그 장비거든요, 장비. 한미 반도체. 예, 그래서 이제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의 이제 COWS 패키징 공정에 필수 장비로 들어가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본더 장비입니다. 이 한미 반도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칩과 패시브 인터포즈 본딩을 하는 CW 타입과, 그리고 FCBGA 또는 뭐 HDI 기판과 칩 본딩을 하는 CS 타입의 장비가 각자 있다. 이걸 제가 뭐 기술적으로 CW 타입과 CS 타입이 뭐가 다르냐, 이건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런 타입의 각자의 장비를 다 하고 있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공정의 필수 장비로 이야기되는 건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2.5D 패키징 장비가 2018년에 이미 개발되어 있다 보고 있고, 2020년도에 이미 중화권 후공정 회사인데 납품한 이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관련된 기술력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9월 달에 이 장비를 뭐 타이완 세미콘에 또 전시한다고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AS라는 뭐 회사라든지 암코와 같은 일부 회사들하고 좀 납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9월 장비를 아마 이후에 하반기에 좀 중화권 쪽에 이런 장비도 좀 발주가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좀 이야기 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 시장에서 좀 이야기가 코멘트가 돌면서 상한가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늘 들고 계신 분들 최근에 하여튼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좋았죠.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불을 뿜었군요. 그 저도 이제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같이 공유를 받은 게 오전에 공유를 받았는데요. 그때 한 5% 6% 정도 올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고객들한테는 공유를 다 해드렸는데 상한가까지 갈 줄은 저도 사실은 뭐 네네. 예,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다음은 이제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뭐 카메라 시장 성장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오늘 내긴 했는데요. IT와 자동차의 기술 접점이 확대되면서 역시나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확산이 뭐 카메라, 센서, 뭐 반도체, 통신 부품의 성장 기회가 있다. 뭐 그건 당연히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에는 레벨 2가 올해부터 보급형 차량으로 확산되면서 2026년도에는 56%의 점유율로 일단 레벨 2가 유지를 될 것이고 테슬라나 GM이나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뭐 이런 쪽의 선도 기업들이 내년쯤에는 레벨 4 기술 구현을 목표로 굉장히 좀 기술 개발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 라이다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가 보완적으로 경쟁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입장에서는 뭐 라이다를 쓸 거냐 뭐 카메라 쓸 거냐 네.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라이다가 한 160억 달러 그리고 카메라는 370억 달러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1에서는 차량당 카메라 1개 그리고 레이더 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음파 센서도 4개 정도 장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레벨 1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차량당 카메라는 하나, 라이더는 2개, 초음파 센서는 4개, 이게 레벨 1이고요. 향후 레벨 4에서는 차량당 라이다가 6개, 그리고 카메라가 12개, 그리고 레이더가 10개, 초음파 센서가 1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 네, 그래서 센서 수가 최대 40개에 이른다고 하는 거군요. 그 사진을 띄워주시면 자율주행 단계별 센서 수 변화를 이제 키움증권에서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네. 보시면은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가면 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죠. 레벨 1에서는 합계 7개 정도인데 레벨 4까지 가면 한 40개 가까이 늘어납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센서별 출하량이 2030년 라이다 같은 경우는 뭐 1억 1천만 개, 그리고 레이더는 3억 8천만 개, 초음파 센서는 6억 5천만 개, 카메라는 9억 개 정도가 된다니까 엄청난 수량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자율주행 센서별 출하량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 카메라 출하가 25년부터 확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뭐 초음파나 레이더나 라이다나 다 이렇게 증가하네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성장세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관련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율주행 단계별 센서 원가 변화입니다. 이 보시면은 센서의 원가들. 네, 원가 변화인데요. 되게 많이 이제 뭐 비싸지는 편이죠. 그리고 초음파는 조금 유지가 되거나 좀 비슷한데 카메라가 거의 2배 정도면 레벨 2부터 레벨 4까지 가면 2배 정도이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뭐 말도 안 되게 비싸겠죠. 레이더도 비슷하고 초음파는 비슷한데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각 한 개별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개수가 올라가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 관련된 부품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수도 많아지고 네. 뭐 카메라나 뭐 라이다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지니까요. 네. 단가들이. 단가들 그래서 이제 레벨 2쯤에서는 한 190달러 정도 하면 되는데 네. 나중에 레벨 4쯤 되면 한 450달러 이상 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가고요. 개수는 이제 많아지니까 여기다가 개수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까 들어가는 개수가 완전히 달라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개수가 이게 여기 곱하기 개수를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당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근데 라이다는 하나당 그럼 100배가 올라가는 예, 거예요? 엄청나게 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야. 예. 뭐 이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일단은 뭐 자료를 좀 어디서 발췌해 왔는지 네네네.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이만큼 이제 그 레벨 4에 적용되는 뭔가가 이제 단가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 개수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IT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으로 본다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자동차에 들어간 센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센서 개수나 카메라 개수보다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물론 그렇죠. 자동차가 뭐 스마트폰처럼 많이 팔리진 않겠습니다만 개수로 대량으로 따지면 그래도 이제 한 대당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죠? 네. 카메라 수십 개 막 센서 막 여러 개 달고 하면 그 산업은 분명히 좀 많이 커질 가능성이 그죠? 네. 그리고 단위당 원가도 나왔지만은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단위당 원가랑 네. 이 자동차의 단위당 원가라고는 훨씬 이쪽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가 훨씬 비싸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낙 이제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 기상 악조건에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안전이 굉장히 최우선되는 거라 자칫 잘못 꺼지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라 예. 엄청나게 하여튼 이건 가격도 좀 비싸질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서 현대차를 사면은 360도 파노라마 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차에 앉아 있으면 운전석에서 보면 내 차에 360도가 다 보이는 다 거예요. 보이죠. 예. 네, 예를 들면 뭐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이제 뭐 굉장히 그래도 편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옛날에는 그랬죠. 예, 뭐 후방 카메라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죠. 근데 앞쪽에도 카메라가 이제 있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360도 네, 파노라마 네, 네.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개수가 많아지는 거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고급 차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갈 것이고 네. 그 외에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은 엄청나게 센서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센서는 우리나라가 잘 하나요? 잘 하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센서 업체들이. 네, HL 만도가 센서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서는 이제 일본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나라죠. 네, 일본, 맞습니다. 독일. 예. 중국도 센서가 좀 많이 발달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뭐 한국 업체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응을 하는 회사들 보면은 뭐 MDS 테크, 그 다음에 나무가, 뭐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뭐 DA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퓨런티어 이런 종목들은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네. 이제 나무가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또 주가들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국내 카메라 모듈 회사는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가봅니다. 네, 6월에 한국 영화 매출과 관객 점유율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1000만 영화에 뭐 등극한 마동석 주연의 뭐 범죄도시 3 흥행에 힘입어서 지난달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의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6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달 한국 영화의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은 64.7% 기록했고요.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64.8%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매출액과 관객 점유율이 외국 영화를 제친 게 7개월 만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제 범죄도시 3 관련된 뭐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한국 영화 매출액은 939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7년에서 2019년 6월 한국 영화 매출액 평균치 587억보다 60%나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6월 달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 6, 7, 8 이때가 이제 항상 성수기거든요. 방학 들어가면서 영화 성수기인데 아무튼 코로나 이전의 6월 지표보다는 올해 6월 지표가 엄청나게 60%나 증가한 지표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영화 관객 수도 941만 명 나왔는데 2017년도부터 2019년에 6월 평균치 702만 명보다 관객 수도 34%나 늘었습니다. 6월 달에. 그러니까 꽤 영화를 많이 보신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뭐 키스터나 덱스터나 뉴나 뭐 컨텐츠를 중앙 쇼박스 등의 영상 컨텐츠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가 어제 이 마감 시간 끝나고 어제 그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어제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왔죠? 네네. 그 어제 보러 갔는데 한 2시간 40분 정도 되나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꽉 차더라고요. 완전히. 네, 어디 꽉 차더라고요. 그 관객들이 네네네. 아이맥스관에 봤는데 뭐 거의 꽉 차고 이제 뭐 자리 잡기도 거의 힘들 정도로 꽉 찼습니다. 어제 아마 첫날 레코드가 22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미션 임파서블 그 전에 이제 나왔던 그 작품이 한 740만인가 동원했을 거예요. 근데 첫날 동원이 1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미션 임파서블이 22만 명 동원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전작보다 훨씬 많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제 그 경쟁되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현재.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아마 당분간 아마 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관객들의 어떤 그 호평도 거의 뭐 98%, 97% 정도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호평도 있어서 상당히 좀 레코드가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지나면 이제 한국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밀수부터 시작해서 네. 또 그 흥행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대작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더문 이런 뭐 국내 SF 영화도 나오고 대작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안 간다 해도 가보니까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극장에 최근에 그렇습니다. CGV가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CGV를 산다기보다는 네. 관련된 뭐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 메타버스 관련입니까?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리나라 메타버스 분야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을 발족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포럼이 이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표준화 로드맵 수립하고 국제기구에서 뭐 작업 반장과 같은 리더십 수임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뭐 메타버스가 이렇게 뭔가 표준화를 한다고 하지만 딱 와닿지는 않죠. 이게 뭐 그래서 돈이 됩니까? 이거잖아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네. 아무튼 이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메타버스용 XR 기기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메타버스 기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표준 개발에 착수했다 알려졌고 메타버스 기술 분야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화 평가 그룹의 활동도 이제 진행된다 하니까 뭔가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한국이 좀 뭔가 이끌고 가는 그런 뭐 발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당장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뭔가 표준화를 위한 어떤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고요. 그래서 뭐 흔히 알고 계시는 위즈윅 스튜디오나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칩셋 미디어, 뭐 넵튠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고화질과 그다음에 CG 기술 강점 후 최근 메타버스 사업과의 확장 중으로 알려진 4x4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용기기 한번 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해외 쪽에 인모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모드? 예,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거의 1위 회사에 가깝거든요. 인바디 말고 인모드. 네, 인모드라는 회사가 이제 미용 기기 회사입니다. 예. 그 회사가 있는데 전날 이제 실적 그 발표를 좀 했는데요. 이제 미리 좀 발표한 조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인모드의 매출액은 전년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 EPS도 전년 대비 18.6% 증가했고 추가로 올해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모드가 어제 주가가 급등했고 아마 사상 최고치를 뚫어낸 걸로 보입니다. 인모드가. 네. 그래서 이제 인모드는 뭐 코로나 시절부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실적이 이제 좀 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EPS 상향 조정이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업황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모드의 성장세가 약간 최근에 주춤했던 적이 있고 이게 이제 다시 회복세로 좀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요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비만 치료제, 네. 그러니까 위고비나 오젬픽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영향이 있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비만 치료제들이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단기에 체중을 확 이렇게 감량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피부가 쫙 쪼그라들거나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는 게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인모드의 제품으로 이제 이보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이제 피부를 올려주는 약간 이렇게 업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워낙 이제 지금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피부가 처지는 오젬픽 페이스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걸 올려주는 텐스를 올려주는 그런 것들 피부 미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가 처지는 그 페이스 효과를 인모드의 제품으로 추천이 되면서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오젬픽과 그 인모드의 트렌드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해외 쪽에서.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모드도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똑같이 짚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가이던스가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도 이제 또 인모드 측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뭐 세계적으로 풀리게 되면 한국 미용기기도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보는 것 같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국내 미용업 기기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뭐 인모드만큼이나 올라왔는데 뭐 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인모드가 저평가됐다 평가가 되니까 다소 이제 국내 미용 기기 업체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적인 어떤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홈케어 미용 기기 최근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뭐 이루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졌다가 하반기에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미용 기기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허가 진출이 국내 최초로 하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제시스 메디칼 이런 종목들도 오늘 플러스권을 돌면서 미용기기 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돌아드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모드는 저 상장사예요? 상장사죠.
예, 미국의 상장. 미국의 상장사입니다. 미국의 상장사. 네. 어떤 찾아봤는데 안 나와. 예. 미국 상장사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인모드의 큰 주가 반등이 이제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도 같이 이제 반응을 좀 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인모드가 사상 최고치 뚫어버리는 상황이니까 음. 미용기기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양광 한번 좀 볼까요?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이번 주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7.72달러에서 8.05달러로 약 4%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폴리실리콘 관련된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보입니다. 이게 PV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 폴리실리콘 4.27 이렇게 뭐 4%대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연초 2월 이후에 22주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폴리실리콘 가격이 엄청나게 최근에 빠진 겁니다. 네네. 그리고 비중국 폴리실리콘 가격도 소폭이긴 하지만 23.61달러에서 23.63달러로 이제 조금 이제 22주 만에 일단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만큼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PV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단결정 웨이퍼 가격의 상승과 공급량 조절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또한 이제 상위 폴리실리콘 중국 쪽의 생산 업체들이 가격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 있으니까 아마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견디기 위해서는 아마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들이 아마 어느 정도 담합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가격까지 빠졌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 들고, 따라서 이제 태양광 시황도 어느 정도 점진적인 회복에 관련된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전히 이제 뭐 증설 물량이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세가 좀 바로 이제 고르게 바로바로 나타날 수 있지는 않지만, 워낙 가격 하락세가 가팔랐고 폭도 워낙 컸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판단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네. 이제 아무리 이제 세컨티어 폴리실리콘 업체를 하더라도 뭐 가격이 이제 5, 6달러 정도 하는 수준에서는 거의 뭐 BP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과 중국 태양광 상위 업체들의 센티멘트가 바닥을 확인하고 좀 리바운드에 나올 구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OCI 홀딩스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한 4% 이상 주가들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양광. 네. 참고로 그 폴리시리콘 가격은 작년 11월 1일 첫째 주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 여태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 그 5개 업체가 폴리시리콘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네. 거의 이제 첫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격 조정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좀 반등 쪽으로 하반기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여기도 사실 굉장히 달렸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네. 8월달, 9월달, 10월달이 좋았고요. 작년 8, 9, 10월. 예, 그리고 이제 11월 초부터 폴리시콘이 급락하면서 그때부터 빠졌군요. 그때부터 주가들이 안 좋았죠. 그리고 아까 그 인모드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그 주가가 사상 최고는 아마 아니고 뭐 실적 같은 게 좀 잘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최고가 아마 뚫었을 거. 주가는 아닌가요? 사상 최고는 아닌가요? 네, 아마 뚫어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찾아볼까요? 주가는 1년, 그 52주는 아마 최고가 네, 같고요. 52주 신고가. 사상 50, 최고가. 52주 신고가. 52주 예. 신고가입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맞습니다. 제가 사상 최고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 어쨌든 뚫어냈습니다, 최근에. 1년 반쯤 전에 네. 엄청 비쌌네요. 네. 거의 뭐 한 얼마 이게 한 $100 근처까지 아마 갔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52주 최고가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뭐 오늘 시장은 대체로 다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그러이 이 정도는 뭐 네. 이해를 다른 날 같았으면 혼나셨을 수도 있는데 난리 났었겠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예.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자, 오늘 하여튼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던, 그래서 코스닥이 한 1.5% 정도 올랐고요. 예. 그래서 893.07 거의 뭐 900 근처까지 이제 다 올라온 것 같고, 코스피도 2,591이니까 뭐 내일 정도만 조금 잘 해주면 2,600 다시 회복하는 건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예. 네,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PER
아마 그 부분이 한 12.4배 정도까지 PR이 갔었던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2,500 정도 수준 언저리가 이제 한 11배 정도까지 주가가 빠진 거고 고점 대비 5%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시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500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20주선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구간으로 봤고 12.4배를 적용하면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EPS가 이제 뭐 적자폭이 대폭 줄어나고 네.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가 뭐 한 4조 원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EPS 상향이 상당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말씀드린 대로 12.4배 정도를 대입해 보면 한 2,800 이상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시장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내려가셔야죠. 네, 내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네네네. 이제 좀 방송이 어렵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뵈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부산에 가는데 뭐 혹시 길 가다가 마주치는데 인사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 주말에 네. 부산에 또 갔었었거든요. 그때는 해운대 쪽에 약간 식구들하고 네. 이제 뭐 제가 그래서 뭐 루프탑 수영장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하루 정도 쉬고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호텔 1층에서 누가 알아보시고 인사를 하는 분이 오.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오셨다고 하는 분인데 네네네네. 또 이게 구독자라고 아주 또 반갑게 또 인사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같이 했는데 KTX 타고 가십니까? 그렇죠. 부산이니까. 네. 아무래도. 네. 자, KTX 타고 우리 박근영 부장님 내려가시고요. 주말에 아마 부산 쪽에 계실 것 같으니까 부산에 계신 분들 우리 박근영 부장님 만나면 커피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